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귤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황사만큼 좀 흐리네요. 여기서 보이는 바깥 풍경은 그렇게 흐리고 그러진 않은데. 코앞에 공원이 있어서 좀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 앞에 바다가 있어서 그렇죠. 저 지금 저기 부산의 송정해수욕장 내려와 있어요. 맞다. 강연 있어가지고 왔다가 거기는 괜찮겠네요. 아직. 여기는 뭐 괜찮습니다. 네. 음. 여기 부산 내려와 보니까 저기 벚꽃 꽃망울이 터뜨리고 있어요. 막 그래서 한창이겠는데요. 아니요, 아직 한창은 아니고 이제 막 개화 시작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이제 한창일 것 같은 부산은. 서울도 오늘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벚꽃들이 많이 폈더라고요. 아, 그래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부럽습니다. 송정. 부산의 남서쪽. 네, 맞아요. 여기 서핑으로 유명한 곳. 오늘도 와서 보니까 오후 5시쯤 저기 송정 앞바다에서 파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돌고래들처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서핑족들이 한 10분 가까이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부럽습니다. 아니요. 서퍼도 부럽고 거기 가 계신 우리 김 작가도 부럽고. 지난 한 주 특별히 뭐 이렇게 재미난 일 있었나요? 우리 부장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미난 얘기 할게. 그걸 듣고 힐링하려고.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홍경수 교수님 혹시 아세요? 그 예전에 KBS PD 하시던 분 아니에요? 와, 아시네. 역시 마당발. 그 KBS PD로 일하면서 PD 후앤하우라는 책을 내시고. 맞아요. 그 수십 명 나왔다. 맞아요. PD들 저기 뭐 교양, 예능, 드라마 쫙 다 해가지고 편성까지 다 해서 이렇게 수십 명이 PD 후앤하우라는 책을 2004년도인가 내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책 쓰시고 이제 학교 쪽에서 PD들 중에서 저렇게 공부하고 책 쓰고 하는 PD가 있네. 방송 쪽에 관련해서. 그래서 학교로 가셔서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시고 아주대학교 이제 이 미디어 쪽 전공 교수님으로 계신데 방송학회 일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이번에 책을 새로 내셨어요. 네. 나는 오늘부터 힘센 기획자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콘텐츠 기획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근데 왜 힘센이죠? 이분 얘기는 뭐냐면 기획자는 사실은 힘이 세다는 거죠. 콘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을 길러야 하니까. 그래서 힘센 기획자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책을 내셨고, 그래서 이제 저더러 오라고 하셔서 제가 그 PD 후앤하우에 이제 저도 필자 중 한 명, 그 수십 명 PD들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참여했던 그 인연이 있어서 간 거예요. 네. 갔다가 제가 MBC 퇴직하고 처음으로 주천한 선배님을 뵌 거죠. 예전에 그 예능 PD로 유명하셨던. 그 주철한 선배님이 예능 PD로도 유명하시지만 사실은 책 쓰는 PD로도 유명했었어요. 그분이 왜 고려대 국문학과 나오셔가지고 네. 그 국어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PD가 되셨거든요. 네. 근데 몰랐는데 주철한 선배님이 예전에 홍경수 PD님이 그 전에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 대학 졸업하고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 우연히 만나가지고는 그랬대요. 너는 기자보다는 PD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PD를 해보라고. 그래서 홍경수 기자님이 PD가 되셨고, 그리고 그 주철한 선배님이 아주대학교에서 강의를 이 교수 생활 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셨거든요. 몇 년 전에. 네. 정년퇴직하면서 내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물러나니까 이 아주대학교에 이 학과에 자리가 하나 생기니까 너가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고 홍경수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아주대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마이크를 잡고 그 출판 기념회 이제 첫 코너로서 두 분이서 막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는데 가만 보다 보니까 저 두 분이 내 인생의 은인이네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96년도 입사했을 때 6개월간 그 신입 PD 수습 기간을 그 주철한 선배님이 이제 저희들 맡아서 담당 그 선배였어요. 멘토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네.
근데 그때 주철한 선배님의 이 특징이 뭐냐면 술을 후배들한테 엄청 잘 사주는 거예요. 신입사원들한테 막 거의 막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막 술을 사주는데 또 되게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되게 잘 사주셔. 그래서 하루는 우리가 다른 선배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철한 선배 어쩜 저렇게 술을 잘 사시나요? 그랬더니 딱 뭐라는 줄 알아요? 인세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철한 선배님이 책을 한 10몇 권을 쓰셨고 꾸준히 그 책에서 나오는 인세를, 그러니까 어차피 MBC 월급이 있으니까 월급은 생활비로 하고 인세를 가지고 후배들 술 사주는 선배였던 거예요. 캐시 플로우. 제가 그걸 보고 파이프라인. 나도 언젠가 저 선배처럼 책을 써서 인세로 이렇게 후배들 술 사주는 선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몇 년 있다가 홍경수 PD라는 어떤 KBS 어떤 PD가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당신이 그 시트콤 PD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PD 후앤하우, PD 지망생들을 위한 책에 글을 한번 써봐라고. 저는 그 전까지는 책에 글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감히 내가 책을 읽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책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연락이 왔고 나도 옛날부터 주철한 선배를 보고 부러웠으니까 그래 나도 그냥 내 책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공저는 할 수 있겠지 해서 그 수십 명의 PD들과 함께 공저를 냈던 거고, 그 PD 후앤하우 원고를 보고 다른 출판사에서 PD가 말하는 PD라는 책을 내는데 거기도 또 여러 PD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니까 거기도 한번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네. 거기도 또 썼는데 그 PD가 말하는 PD를 낸 출판사가 부키 출판사라는 곳인데 그 부키 출판사의 편집자님이 제 글을 보더니 근데 PD님 저기 경력에 통역대학원 졸업이라고 돼 있네요. 저희가 이번에 영어 공부법에 대한 책을 내는데 혹시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어를 잘하는 제야의 고수들이 각자 나는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는지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라는 책에 들어갈 원고 한 편을 써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책을 내기 전에 공저를 되게 많이 냈었고 그 공저의 기회가 올 때마다 주철한 선배를 생각하며 나도 언젠가는 작가로 하기 위해서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열심히 글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홍경수 PD님이 이제 교수가 돼서 대학 강의를 이제 하러 이렇게 KBS 퇴사하고 대학 강단으로 가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이제 PD 후배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인연을 가지고 혹시 대학에 특강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저는 저기 공대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이 미디어나 신문 방송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와서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또 갔던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책을 쓰게 된 건 주철한 선배 어떤 그 롤모델을 보고 그걸 한 거고, 강의를 했던 첫 번째 경험이 홍경수 교수님이 나 특강 요청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홍경수 교수님이 저 강의가 좋았다고 다른 곳에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막 강의 다니는 곳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두 분에 대해서 내가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딱 지난주 금요일날 두 분 얘기하는 걸 딱 보니까 야, 이 두 사람이 내 인생의 은인이었구나. 은혜를 어떻게 갚기로 했습니까? 저는 은혜는 안 갚아요. 그래서 약간 뭐 배은망덕하고 약간 좀 이렇게 막 아시다시피 그렇게 막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그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했어요. 이 두 분이 나에겐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은혜를 어떤 식으로 갚냐면 다른 식으로 갚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거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래도 배울 점, 교훈이라고까지 하기 뭐 거창하게 얘기는 그렇지만 내가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번에 PD들 모여가지고 책 쓰는데 글 한 꼭지 주세요라고 막, 아유 제가 뭐 그렇게 잘 나가는 PD도 아닌데 무슨, 저 우리 학교 와가지고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럼 아유 제가 뭐 그렇게 뭐 스타 PD도 아닌데 뭐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겸손 떨지 마시고 기회가 오면 해보세요. 왜냐? 저 그렇게 글을 써보니까 재미가 있고요. 강의를 해보니까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부산 송정에서 하는 그 CEO 스피치 아카데미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가 어떤 제안을 하면 너무 겸손하게 빼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끝. 자, 이제 수다. 아니 그 주철환 PD는 네, 주철환 교수께서는 그 정년 이제 퇴직하셨지만 하셨어요. 예, 그분이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분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도 여전히 칼럼 쓰시더라고요. 아, 신문사 칼럼 뭔가를 쓰시고 열심히 음악.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문화재단 쪽 일도 하셨고, 그죠? 요즘 글 쓰는 거 말고 또 활발하게 하시는 거 없나요? 일단은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최근에 쓰신 글을 한 편 보내주셨어요. 네. 음, 음. 아, 힘센 자가 기획자가 되기로 했다. 되기로 했다. 음. 아, 어떤 내용일지 꽤 네. 궁금하네요. 콘텐츠 기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혹시 책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아, 오늘은 듣기만 해야 됩니다. 왜? 바빴구나. 뭐, 바쁘다는 건 핑계죠, 사실. 이게 보면은, 음? 진짜 바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아, 바쁘시죠? 그러면. 아, 시간이야 만들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감히,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동원 부장님 너무 겸손하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큰맘 먹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 이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큰 아이가 이제 입시 레이스를 앞두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를 한번 나가보자. 유럽을 그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준비를 좋다. 하다 보니까, 음, 오랜만에 해외 나가려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치. 예약 하나 하기도 힘들고. 여권부터 해야 되고, 그 비행기 표 끊고, 지금 숙소 이제 한 6일치? 이렇게 했는데도 진이 다 빠졌어요. 그렇게 진이 빠지는 이유 중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유럽 물가가 우리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내가 핵심을 찔렀지? 아니, 이거 더럽게 올랐네, 진짜.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세상에. 세상이. 이래갖고, 네, 이거 내가 하다가. 그때 막 그랬잖아, 마드리드 가서. 이거 코로나 이후에. 게다가 물가가 오른 것도 있고, 심지어 또 뭐가 있냐면, 보복 소비가 있는데, 내가 네. 생각했을 때, 보복 판매도 있어요. 어, 호텔들이 지난 2년간 영업을 못했잖아. 어, 그러면 이제는 오는 애들한테 지난 2년간 못해서 적자 난 거를 메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가? 아니, 왜냐면 그냥 와. 단순히 물가 인상만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물가에 비해서 이 관광업계 이쪽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네. 물가가 그렇게까지 다 올라버리면 못 살지. 솔직히 버는 거는 비슷한데, 생활 물가가 그렇게 올랐다고 하면, 다만 내가 보기에 여행 물가는 엄청 올랐어요. 왜냐? 그래도 여행을 온다라고 하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오는 거고,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그 중 하나는 자산의 격차가 더 커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가는 사람들은 그냥 큰 어떤 그 숙박비 오르고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 소비도 있고. 이거 거의 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넉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제가 그냥 얘기 상황이 드릴게요. 되네요. 저도 이제 여름에 유럽을 지금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 영국에서 교환학생 가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가서 유럽 한 바퀴 돌고 한 달간 같이 여행하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애는 학교로 보내고 저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인데, 이 얘기를 제가 동생한테 했는데, 동생이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돈 작정하고 많이 들다고 각오하고 가야 돼.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아니야 오빠. 아무리 각오를 해도 가서 현지 물가를 박치면 아니 진짜 이 정도야 하고 아마 기겁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근데 박동원 부장님. 네. 저 실은 이제 박동원 부장님이 이 챗GPT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사람들하고 이제 챗GPT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챗GPT에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 그 통역대학원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책에도 외로움 수업 책에서도 소개했던 그 통역대학원 친구들 같이 모임 모여서 있어요. 밥도 먹고 같이 막 모여가지고 밥도 잘 나가는 먹고, 친구한테 밥 저기 맞아요. 뺏겨 유랑 먹는다는. 벌식회 뺏겨 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그 잘 나가는 친구들이 이제 슬슬 하나둘 다 그만두고 있어서 그냥 n분의 1 회비 내서 이제 먹고 다니는 그냥 순수한 미식회 일정이 됐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통역대학원에서 그 교수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 가르치는데 진짜 챗GPT 보고 난 다음에 멘붕이 온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제자들 어떡하냐예요. 왜냐하면 이 번역 단가가 비싼 게 영한보다 사실은 한영 단가가 비싸거든요. 네. 뭐냐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옮기는 번역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서 몇 년 좀 조기영만 갔다 와도 막 그런 영어에서 한국어 올리는 거는 막 좀 하는데, 한국어에서 영어 번역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챗GPT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어에서 영어로 옮길 때 영어 영작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콩글리시 문법처럼 막 적당히 해놓고 그 다음에 딱 프롬프트만 하나 딱 주면 돼. Rewrite this. 그러니까 그냥 rewrite this 그러고는 내가 쓴 영작문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진짜 딱 그 원어민 그 수준의 영작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막 동시통역대학원 들어가서 2년간 영작문 공부하고 고급 영어 기술을 익혀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던 영작문들을 이제는 그냥 챗GPT가 다 해놓는 거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한글에서 영어로 바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리라이트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한글에서 영어로 가라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서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잖아요. 한글 네, 데이터 자체가 네.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봐봐, 여기는 데이터는, 영어 데이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챗GPT는 쉽게 얘기하면 이 어학의 어떤 그 언어의 문법을 얘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이 경우의 수를 보는 거잖아요. 네. 앞에 어떤 세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 단어로 가장 많이 오는 단어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가장 자연스러운 영어 어법에 따른 문장을 얘가 완성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와, 이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무슨 법원 판사님 만났는데, 네. 그 판사님도 챗GPT를 20불씩 내고 그거를 유료로 결제하고 쓰시는군요. 유료로 쓰신대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원래는 뭐 이렇게 질문 개수가 정해져 있었다면서요. 15분에 100개 그랬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대.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쓰는 사용료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이 이걸 진짜 제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건, 법원에서 일하시는 연구도 같이 하시는 판사님인데, 독일의 판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전에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구글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영어나 혹은 독일어로 해서 간단한 그냥 문장만 입력을 해도 다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는 과정을 이제 문제는 하고 나면 계속 추가 질문. 알았어. 근데 그거 말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에 나온 판례 없어? 딱 하고, 그거 말고 그럼 그거를 지방 어느 정도 인구 몇만에서 몇만인 도시에서 지방법원에서 나온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로 질문을 하면은 엄청나게 잘 찾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법관도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에 일의 능률이 달라질 거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그러면 앞으로 챗GPT 시대에는 이제는 사실은 왜 얘가 쓴 글이나 사람이 쓴 글이나 얘가 쓴 글이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많이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의 차별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의 차별화? 나만이 할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챗GPT가 더 잘해요. 사람보다. 근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 길러주는 경험의 차별화는 역시 여행이죠. 쓰자. 기둥뿌리 뽑자. 아니,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사교육비로 이걸 들였을 때 그 사교육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특히 챗GPT의 세상에서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뜰지도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근데 박동 부장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주셨잖아. 그렇지 해외 않아요? 생활도 하고. 예. 응? 뭐 짧게 했죠. 뭐 짧게 했는데 음. 아까 저 챗GPT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저 중앙일보가 요즘에 보면 기사를 그 페이월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기사 이게 중앙일보 이 웹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어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뉴욕타임즈처럼 아하. 기사 중에서 좀 깊은 기사는 아하. 유료 태그가 붙어 있어요. 오케이. 구독 경제로 가는구나. 예, 그래서 그거 보려면 저기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티어가 나눠져 가지고 돈을 내는 그 독자는 꽤 공들인 기사까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독자는 그냥 이제 웹으로 보는 독자요. 그냥 평범한 기사. 사실 여기저기 다 있는 기사. 아하. 그런 것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챗GPT하고 그다음에 음성 비서가 기존의 그 음성 비서 있죠. 뭐 알렉사라든지 뭐 카카오아이 같은 것들이 지금 꽤 몇 년 전에 지금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막 기대를 모으다가 확 죽었는데 이번에 챗GPT를 만나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음성 인터페이스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게 딱 유료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읽어봤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돈 내고 읽었는데, 어때요? 기사 내용도 깊고, 일단 전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까 그 음성 비서, 음성 인터페이스 그쪽하고, 그 다음에 챗GPT를 또 활용하고 있는, 잘 활용하고 있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그 사례들을 또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영어잖아요, 저거. 그렇죠. 야, 그런데도 그새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뭐 어떤 선생님, 뭐 어디 무슨 어느 사무직에 있는 분, 뭐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 뭐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벌써 자기 분야에서 정말 영리하게 쓰시는 분들이 사례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벌써. 와, 난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코로나 주식 폭등기를 지나면서 금융지능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할 만한 아마 그 개인 투자자들의 지능이 이 정도 높은 나라에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챗GPT도 야, 한국어 서비스 나오면 대체로 저 사람들 어느 정도로 쓸까 싶을 만하게 좋은 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여행 예약이나 이런 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근데 챗GPT 그쵸? 제가 요즘 재밌게 읽은 또 책이 하지연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정신과 의사요? 네네네. 그분 남자분이죠? 네네, 하지연 쌤. 예. 이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분들은 아는데 함영중 영화 감독님 아드님이세요. 아하. 함영중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네네네. 옛날에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이고, 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역시 어떤 식으로든 문화적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저는 하지연 선생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영화인들 모이면서 이런 하는 그런 만나고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부모의 역할은 또 저런 것도 있겠구나. 이 어떤 긍정적 어떤 자극이 되어준다라는 점에서. 근데 고민입니다. 책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를테면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다. 왜냐? 세상이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방식이.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농사 짓는 방식도 크게 바뀐 게 없었다. 산업화되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은 방식이 계속 같았다. 자, 문제는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 짓거나 공장에서 일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올해 가을에 비가, 여름에 비가, 이런 걸 예상하는 게 되게 한데, 그리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다. 근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이게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시대다. 그렇죠.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옛날에 비교하면, 자, 그러면 인간의 뇌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되게 용량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너무 많은 이 변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고 그걸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민만 그냥 늘어나지 효과는 없다. 왜냐? 우리가 예측하는 이상, 우리 당장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챗GPT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생각 못 했잖아요. 네, 전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뭐 앞으로 그래서 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고민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찾아서 그걸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뭔가 해보는 거. 재밌으면 챗GPT 써보고 이거보다 더 재밌는 다른 뭔가가 있으면 그냥 그거 하고 그런 거죠 뭐. 그 그러니까 우리 일정은 끝나신 거죠? 네네. 아까 7시부터 강의 1시간 하고요. 네. 마무리하고 이제. 송정 바닷가가 보이는 네. 숙소에서 창을 네. 열어놓으시고. 근데 뭐 밤바다는 밤에는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재밌는 일정이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부산. 예? 부산? 예. 왜냐하면 또 부산?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제 책 내고 원래는 새 책을 내면 막 이 도서관 강의라든지 독서 모임을 이렇게 막 다녀야 되거든요. 홍보 차원에서 저자가. 네. 제가 책 내고 이제 한 5주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밀려 있어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대전에 있는 유성구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하고요. 네. 대전에서 강의 끝마치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와서 토요일 날 아침에 7시에 하는 그 주말 아침 7시 독서 모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의 종특인데 내가 보기에 주말 아침도 되게 부지런하게 7시에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서로 7시부터? 이렇게 스스로 고문을 해?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요. 7시부터 9시까지 독서 모임 하고 나면 그럼 낮에는 이렇게 가족 모임, 점심 가족 모임이 됐건 오후에 애들 데리고 놀아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독서 모임을 저는 이게 그 나비 독서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 나비 독서 모임은 전국에 다 있어요. 서울에서도 가고 제가 인천 송도 나비 독서 모임도 예전에 갔었는데 가보면 그분들의 이 표정은 어떠냐면 토요일 아침 7시에 이 독서 모임하고 저자 강연 듣고 저자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러고 나면 되게 뭐랄까 주말을 아주 보람차게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이런 그 표정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나비 독서 모임이요? 나비 독서 모임 있어요.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망이에요? 전국망이에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또 이제 저는 독서를 또 좋아하니까 독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김해 봄날이라는 또 독서 모임이 또 있어요. 또 여기서도 또 그러니까 부산 와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연락이 딱 온 길래 김해에서도 원래 하자고 막 했었는데 날짜 잡기 힘들어서 간 김에 그러면 할게요.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각각 7시. 그러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저는 사실 기사화된 그런 기업형 독서 모임 있잖아요. 트레바리 같은 거. 그렇죠. 그건 있는 건 들었지만 네. 그렇게 뭐 나비니 아까 봄날 독서, 김해 봄날 이런 건 왠지 자생적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생적인 모임들이에요. 근데 전국적인 모임이 됐어요. 아니요. 전국적인 모임, 나비는 자생적인 모임인데, 양지동 나비라 그래서 양재나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잘 되면서 이제 전국적인 모임이 됐고, 그리고 이런 그 전국적인 모임도 있고, 지역마다 또 이렇게, 독자들끼리 모여서 독서 모임하는 모임들이 또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이 작가분들은 굉장히 고마워 하셔야 될 그 너무 고마운 모임들이에요. 분들이죠. 그럼요. 요즘 시대에 책을 읽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데. 이게 거의 그냥 풀뿌리. 그렇죠. 이 풀뿌리 그러니까 시장이라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이다. 아니요, 시장이 맞죠, 뭐. 이게 사실 독서계를 바치고 있는 뿌리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주말 독서 모임에서 저를 많이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 특징이 직장인인데 네. 자기 개발 의지가 강한 직장인들이거든요. 아, 그분들이 즐겨 읽는 책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나 매일 아침 써봤니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 그런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김 작가님은 그런데 가서 하시진 않죠. 독서 모임. 저는 옛날에 독서 모임 많이 했었죠.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원래 독서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했었고요. 울산 남부 시립도서관 그 독서 모임 제가 초창기 창립 멤버로도 활동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닙니다. 불러주시는 데가 있으면 저는 다니는 게 내가 그 모임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내 삶을 얼마나 크게 또 바꾸었는지를 아니까. 아니, 전 진짜 궁금해서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렇죠. 발제를 일단 하나요? 가서 독서 모임이요. 네. 저자 특강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매주 저자들을 부를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자가 오면은 그 저자가 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네. 정해진 요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그 한 달 동안 그 정해진 책을 한 권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그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자기가 책 읽으면서 제일 쉬운 거는 이거예요. 독서 모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책을 읽으면서 3군데를 골라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구 3개를 각자 골라오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네. 이 책에서 이게 좋았다.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겹칠 때도 있고 겹쳐서 반갑기도 하고 또 전혀 나는 생각하지 못한 다른 대목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서 왜 그 대목이 좋았는지를 설명해 주다 보면은 또 이제 서로의 독서 경험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책을 읽는다는 건 되게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 한 권의 책을 여럿이 같이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공통의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그런 이 모임에 뭐랄까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책을 쓴 저자를 모셔서 아예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거죠. 근데 그 질문도 하고. 저자를 모시려면 규모가 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보통은 제가 가보면 지난주에 갔던 곳은 지난주에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갔던 곳은 한 10몇 분 정도 되고요. 큰 데는 한 40, 50명 되기도 하고요. 네. 이게 마치 네. 외국에 보면은 무슨 굉장히 아픈 어딘가 이렇게 같은 병을 갖고 있거나 큰 상처를 이제 갖게 된 분들이 같이 맞아요. 모여서 상처를 나누고 이런 모임은 많잖아요, 외국에. 맞아요. 예, 서로 위로하는.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든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책이 퍼져 있네요. 독서 모임은 퍼져 있어요. 제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왜? 네? 어렸을 때는 책 많이 읽다가? 아니. 그러면 왜 잃어버린 어린 양. 미안. 나는 나에게는 독서가 거의 신앙에 가까워서 어렸을 때 책 많이 읽다가 이제는 덜 읽어서 어린 양. 오케이. 알았어.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독서 모임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같이 그 어렸을 때 그 교회 문화에서의 어떤 뭐 구역 예배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연상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부끄러웠고 남사 싫어서 좀 그렇다. 못 나갈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미국에서 사실은 가장 성공한 모임 중 하나가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 성공의 그 비결이 뭘까를 대해서 다룬 책들도 있고, 막 이런 그것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힘들 때 사람이 자기 혼자 힘든 것보다는 누군가가 같이 가는 게. 근데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제가 그 챗GPT한테 다독의 비결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했던 말 중 하나가 뭐냐면 목표를 정해야 된다. 한 달에 한 권, 한 주에 한 권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독서 모임을 가잖아요. 네. 목표가 생기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그 독서 모임 하는 날까지는 책을 한 권은 다 읽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서 모임은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모임 하게 되면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갔나요? 1시간? 보통 2시간 정도 하시는 2시간? 것 같아요. 방송으로 담기엔 좀 길겠네요. 왜? 아니, 사실 그런 대화 자체가 그 소위 북캐스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구경이라도 해봐야겠다. 제가 다음에 만약 할 수 있으면 그 독서 모임 하는 내용을 한번 녹음을 한번 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뭐 쓰실 수 있으면 한번 특별편으로 번외편으로 쓰셔도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또 오늘은 나만 떠든 것 같아. 아니 오늘 목적이 이거였어요. 오늘 좀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죄송하네요. 하루 종일 요즘에 말 많이 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딱 정해진 시간만 말을 하고 나머지는 이를테면 오늘 나 같은 경우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가뜩이나 말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네. 한 3시간 정도는 원고 작업을 합니다. 네. 그 꼬꼬독 이제 그 유튜브 원고 작업을 책 읽고 원고 한 3시간 하고요. 그러면은 6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면 원고 작업이 끝나요. 그러면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력운동 40분 하고 그리고 탁구장 가가지고 1시간 딱 운동하고 딱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은 한 11시쯤 되거든요. 점심 챙겨서 해서 출발해서 전철 타고 기차역 가가지고 2시 기차 타면은 부산에 5시에 도착해요. 네. 4시 반 정도 도착해요. 그러면 여기 와는데 그 탁구 치면서 말 안 하죠. 아침에 글 쓰면서 말 안 하죠. 기차 안에서 킵샤프라는 책, 그 치매 예방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킵샤프, 산제이 굽타가 쓴 그 책 읽고 휴먼카인드라는 또 책 읽고 그러고 와서 딱 저녁 먹고 1시간만 떠든 거예요. 오늘 나의 작업은 일하는 시간은 1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아름답지? 아름답다. 근데 내가 보기에 나는 이거 너무 계속하면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이제 안 들을 것 같아. 고민인데. 아름답다. 예, 오늘 오늘 3월 23일. 네. 예, 목요일 밤으로 밤 9시부터 딱 37분 짧고 굵게 녹음했습니다. 네. 또 주무실 시간이라. 네. 9시 37분. 우리는 9시면 자야 돼. 우리 10시 9시 넘으면 무조건 자야 돼. 예, 내일 아침에 송정바닷가에서 조깅 한번 또. 네. 예. 신나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 박동 주에 부장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